112회 전산세무이급 이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가증권은 국사공주죠. 국채, 사채, 공채, 주식. 자, 유가증권은 증권의 종류에 따라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지분증권은 주식이고 채무증권은 국채, 사채, 공채죠. 그 다음에 요거는 주식이죠.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맞고요.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지분증권은 매도가능증권, 맞아요. 주식은 매도가능증권,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분류할 수 있으나 만기보유증권은 분류할 수 없다. 지분증권, 주식은 만기가 없죠. 그러니까 맞아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해야 하는 만기보유증권, 이제 지금까지 만기까지 보유하겠다고 뭐 5년 만기인데 5년 동안 이제 가지고 있겠다 했는데 만기가 이제 1년이 안 남았어.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의 경우에는 단기매매증권으로 변경하여 재분류한다. 틀렸어요. 단기매매증권이 아니라 그냥 보유증권인데 요거는 이제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여기 실기 일반전표 입력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만기라고 차변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만기 보유증권. 그러면 여기 만기 보유증권이 두 개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 장기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면 요걸로 처리합니다. 근데 1년이 안 나오면 요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걸로 바꿔주고 이제 금액이 100원이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만기 보유증권은 요거죠. 요걸 없애주는 거예요. 이건 자산이니까.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건 비유동 자산을 없애주고 대변에 보내서 자산의 감소를 없애주고 만기 보유증권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23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영업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기간 7월 1일 날 내년 6월 말까지 1년이네요. 1년치 보험을 가입했어요. 보험 7월 1일에 지급하고 전부 비용 처리했대네요. 그래서 이건 차변에 보험료하고 이렇게 비용 처리했어요.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분계를 했는데 12월 말일 결산일 현재 별도의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 지금 7월 1일부터니까 딱 절반이죠. 여기 예를 들어서 120원이었다. 그러면 요 보험료를 절반인 60원은 내년 거니까 여기 선급 비용하고 이렇게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2분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2분계를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비용을 안 줄였죠. 비용의 과대계상. 그 다음에 선급비용이란 자산으로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안 했으니까 자산의 과소계상.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산의 과소, 비용의 과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비용의 과대는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 비용을 줄여야 되는데 안 줄였으니까 순이익에, 자,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의 과소, 여기 여기 이렇게 보험료를 줄여줘야 되는데 안 줄였어요. 보험료 비용을 감소를 안 시켰으니까 비용이 커졌으니까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이 됐겠죠. 이것도 맞아요. 부채는 영향이 없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보험료를 줄여서 비용을 줄여갖고 당기순이익을 늘려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니까 순이익이 늘어나겠죠. 손익계산서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줄어들면 여기 당기순이익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거를 안 줄였어. 이걸 안 했어. 이걸 안 했으니까 순이익은 과소계상됐겠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 유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맞아요. 자산의 원상회복, 수선 유지를 위한 지출은 요거는 수익적이죠. 수익적 지출. 그래서 요 3번이 틀렸습니다. 건물 벽에 도장, 파손된 유리의 창의 대체, 일반적인 소액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수선비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자본적 지출은 건물이나 뭐 기계장치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다음 중 용역의 제공으로 수익인식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용역 제공은 보통 이제 진행 기준을 하는데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합니다. 이미 발생한 거래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 손실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그 추가로 발생을 추정하는 그 비용의 합계액이 커요. 이미 발생한 원가 비용과 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과 이미 발생한 비용은 전액 당기 손실로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거 회수가 가능한 비용,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 회수가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죠. 내가 돈 쓴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은 수익으로 인식을 해줘야죠. 4번은 용역 제공의 거래를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도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비용으로 인식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으니까 돈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식해야죠. 4번이 틀렸고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보수주의에 대한 예수로 옳지 않은 것은, 보수주의는 이익은 적게 비용은 많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건데, 그렇다고 회계를 처리를 완전히 잘못 처리하면 안 되죠. 조작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고자산 평가 시 저가주의에 따른다. 맞죠? 그러니까 회계 기준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줄이는 것은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회계연도 이익을 줄이기 위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임의로 단축한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회계 오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물가 상승이 재고자산 평가를 후입선출법으로 적용한다. 나중 들어온 거 비싼 거로 원가로 하니까 이익이 적게 나죠. 우발 손실은 인식하나 우발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렇죠. 비용은 인식하나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이 후입선출법은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세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중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음 중 원가 형태에 따른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고정원가는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한 원가다. 당연하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업도가 증가하면 변동원가도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제조공장의 임차료는 대표적인 고정원가다. 맞죠? 집세는 뭐 생산량하고 관계없이 일정하게 집세는 똑같이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업도가 감소하면 단위당 변동원가는 증가한다. 이 변동원가 이거는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합니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하나 만들 때 100원, 두 개 만들 때 200원, 세 개 만들 때 300원 들어가면 그러면 단가는 100원, 100원, 100원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7번. 한국은 제조간접원가를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시간당 2,000원이다. 이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시간당 배부율은 2,000원이래요. 실제 발생액이 1,800만원이고 실제 노무시간이 10,000시간이다. 발생한 경우 제조간접 배부 차이는 얼마가? 지금 이건 예정 배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예정 배부를 했는데 여기 지금 배부율은 지금 2,000원이죠. 요거를 항상 실제 배부 기준에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10,000시간 곱하니까 2,000만원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예정 배부액입니다.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액이 2,000만원이에요. 근데 실제 배부액이 1,800이에요. 실제 발생액이. 그럼 예정보다 적게 발생했죠. 그러면 예정을 과대 배부한 거죠. 과대. 이거 좋은 거죠. 절약했으니까. 예정 과대 배부. 얼마? 200. 200만원 과대 배부. 7번은 1번이 답이 되겠죠. 이건 이득이에요. 이익이에요. 그만큼 원가를 적게 썼으니까 이 원가 절감하면 이익이 더 많이 나겠죠. 8번 한국의 제조활동과 관련된 원가 관련된 흐름의 관련 자료이다.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초제공품, 착수량, 기말수량, 공선수량. 여기 지금 완성수량이 안 나왔죠. 여기 보니까 뭐 완성수량 뭐 이런 거 물어봤는데 이럴 때는 무조건 수량 계정을 그리세요. 자, 그래서 기초가 500개, 착수가 5,0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300개, 그 다음에 공선 불합격금이 700개예요. 그럼 차대변은 요거 맞아야 되니까 5,500개. 그럼 여기는 4,500개가 여기에 완성된 수량이에요. 그러면 완성금의 10%가 정상 공선이면 완성 수량은 4,200개다. 말이 안 되죠. 지금 4,500개니까 요거 틀렸어요. 옳은 건 물어봤죠. 이건 틀렸어요. 4,500개고 완성금 10%가 정상 공선이면 정상 공선 수량은 450개다. 요게 맞죠. 여기에 10%라 그러면 0.1 곱하니까 450개죠. 맞아요. 그러면 450개가 정상이면 여기서 450개 빼면 250개가 여기 비정상 공선이죠. 비정상 공선이에요. 완성금의 10%가 정상 공선이면 비정상 공선은 280개가 아니라 250개. 완성금의 10%가 정상 공선이면 정상 공선 수량은 450개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T자 계정 그리면 답이 다 나옵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별원가 계산. 자, 개별원가 계산은 주문 받아갖고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거죠. 작업 원가표를 근거로 원가 계산하죠.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구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문 생산 형태의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다. 근데 이 공정별 제품 원가 집계표 공정의 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다. 이거는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공정별 하는 거는 종합 원가 계산이고, 이건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그런 경우고, 1번, 2번, 4번은 개별 원가 계산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이제 잘 나오는 기말제공 평가죠. 평균법에 의하여 완성금 환산량. 그럼 여러분들 여기 그 완말 그랬죠? 평균법은 완성 플러스 말. 이렇게. 그럼 여기 완성 수량이 안 나왔네요. 완성 수량이 안 나왔으면 여기에다가 완성 수량을 구해보자고요. T자에다가 집어넣으면 기초가 1,000개, 그 다음에 착수가 3,000개, 그 다음에 기말이 2,000개. 그러면 2,000개가 나오네요. 완성이 2,000개.
그 완성 수량이 2,000개예요. 근데 여기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는 무조건 환산해야죠. 그럼 2,000개 플러스 기말이 2,000개인데 40%니까 800개 248. 그러니까 2,800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그랬어요. 틀린 거예요. 간이과세자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 요게 지금 바뀌었죠? 요거 이 당시 시험에는 1억 400만 원으로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요게 답이 아니고 요게 1억 400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서 시험 문제 나왔다고 가정하고 풉시다. 1억 400 미만하는 사업자 말한다. 공급대가는 부가세 합친 금액.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맞는 거로 보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액이 4,800만 원 미만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관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는요 간이과세자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세금연수를 발급받은 재화 공급대가의 1%를 하는 게 아니라 0.5%를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요 3번이 답이에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연수를 발급할 수 없고 부가세 납부 의무도 면제됩니다. 자, 1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12번 부가가치세법상 의제 매입세 공제 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매입할 때 면세로 매입했기 때문에 물건을 팔을 때는 부가세 100% 받아갖고 다 납부하니까 너무 세금 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면세로 매입한 거에 부가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은 104분의 4, 104만 원어치 사면 4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맞아요. 의제 매입세 공제는 사업자 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미등록자는 허용되지 않아요. 미등록자도 허용 안 되고 간이과세자도 허용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워낙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요거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그 의제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엔 운임 등의 직접 부대비용 관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 부대비용은 안 들어가고 순수한 매입가액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세액을 적용하니까 3번이 틀렸어요. 면세 농산물에 대해 세금연수 없이도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한다. 의제 매입세액이 있는 거로 의제한다. 있는 것처럼 간주한다. 이래서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의제한다. 그러니까 이제 면세 농산물 뭐 복숭아 같은 거 사가지고 복숭아 통조림 만든다든가 참치 사가지고 참치 통조림 만든다든가 이런 데는 매출할 때는 부가세 받고 매입할 때 공제 하나도 안 해주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 자,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뭐 식사를 제공받지 않아요. 구내 식당도 없고 뭐 밥도 제공해주지 않는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맞죠? 종업원이 지급받는 경조금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 범위 내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경조금 등 받을 때 남들이 보더라도 이 정도는 적정하다 할 때는 이거는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에 받는 사람이. 고용관계에 지급받는 강연료는 고용관계에서 지급받는 강연료는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근로자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비과세. 가족에 대한 학자금은 요거는 학자금은요 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학자금 요 학자금이 아니고 요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는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할 필요 없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때는 종합소득신고를 5월 말일까지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이거는 그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건 다 원천징수로 다 끝나요. 근로소득과 보통예금이자 150만원,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요거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근로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는 40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른 소득은 없다. 근로소득 금액 500이 아니라요. 급여액, 근로소득액, 그러니까 근로소득 금액하고 소득은 달라요. 급여액, 그러니까 1년간 총 급여가 500만 원, 500만 원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500만 원 이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근로소득 금액이 아니라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액.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 강의를 마쳤습니다.